정보처리 기사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정보처리 기사시험 합격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드릴 흥달쌤입니다. 자, 제 소개는 지난 1, 2회 통합 기출해설 강의에서 잠깐 드렸으니까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예전에 개발을 한창 하고 있을 때 그때 회의 자리, 고객사와의 회의 자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그 회의에는 저랑 그리고 제 후배 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 그리고 고객들이 모여서 요구사항 분석을 하는 회의였어요. 고객들은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자, 이런 기능 되나요? 과장님, 이런 기능 되나요? 저런 기능은 되나요? 라고 막 물어봐요. 그럼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용어, 제가 알고 있는 개발 용어들을 막 뒤섞어 남발하면서 그분들한테 이거는 돼요, 이거는 안 돼요 라고 설명을 드리겠죠. 자, 그리고 그 회의는 끝이 났어요. 나오면서 기획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흥관님, 나는 흥관님이 얘기하는 거 반밖에 이해를 못했어. 근데 저 고객들은 반의 반도 이해를 못할 거야. 좀 쉬운 용어로 설명해주면 안 돼? 안 돼! 그게 어떻게 돼요? 난 내 나름대로 내가 알고 있는 용어들을 써야지. 그게 더 쉬운데, 그게 더 자연스러운데. 안 되는 거예요. 개발자들하고 미팅을 하게 되면은 정말 빵상빵상거리고 뭔 소리 하고 있는지 하나도 몰라요. 저도 요즘에 새로 들어오는 개발자하고 얘기를 하면은 70%밖에 못 알아들어요.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기사시험 얘기하다가 왜 저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나 라고 하실 건데, 왜인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지금 이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 혹은 앞으로 해야 될 업무에 모든 일에 개발이 들어가요. 그렇다는 건 개발자를 만나서 그 업무를 의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그 고객들, 반의 반도 못 알아들은 고객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에 있더라도 개발자들은 항상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개발자를 만났을 때 반의 반도 이해를 못했다. 속상하잖아요. 이번에 개편된 정보처리 기사시험에서는 그런 개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 용어들을 조금만 익히고 학습하면 개발자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업무를 얘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재밌게 공부하자는 거죠. 자격증만 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업무를 보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공부하자는 취지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본격적으로 3회 소프트웨어 개발 파트 기출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트리를 프리오더 운행법으로 운행할 경우 가장 먼저 탐색이 되는 것은 했어요. 트리의 운행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부모를 언제 방문하느냐에 따라서 전이순회, 중이순회, 그리고 후이순회. 전이순회 같은 경우에는 먼저 방문한다는 거예요. 뭐를? 부모를. 그래서 부모를 방문하고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 이렇게 방문하는 방법이 전이순회. 중이순회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방문한다는 거예요. 뭐를? 부모를. 그래서 왼쪽 자식에서 부모, 그리고 오른쪽 자식 이렇게 방문하는 게 중이순회. 자, 마지막으로 후이순회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방문한다는 거예요. 뭐를? 부모를. 그래서 왼쪽 자식에서 오른쪽 자식, 부모 이렇게 방문하는 게 후이순회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죠? 프리오더, 전이순회예요. 전이순회로 가장 먼저 탐색이 되는 것은, 전이순회는 부모부터 방문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트리의 부모 노드, 조상 노드 A가 되겠죠. 당군 할아버지. 그래서 A 그리고 B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정답은 A가 되는 거죠. 가장 먼저 탐색이 되는 것 했으니까. 그래서 1번의 정답은 A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장단컨대 트리의 운행법 거의 매번 시험에 출제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체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연습장 꺼내서 전이운행, 중이운행, 후이운행까지 여러분들 직접 해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끝내기엔 아쉬우니까 우리 이 트리를 가지고 전이운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이운행은 부모부터 방문한다. 그래서 A를 방문하겠죠. A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왼쪽 자식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B를 방문해요. 여기서 오른쪽 자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식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D를 방문하게 돼요. D.
그래서 이쪽 집안은 끝난 거예요. 오케이? 이쪽 집안 끝났으니까 오른쪽 자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C를 방문하게 돼요. C. 그리고 왼쪽 자식을 내려왔더니 E가 있네요. 그래서 E를 방문하고 E는 또 부모인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부모니까 왼쪽 자식 다시 방문해야 되겠죠. 왼쪽 자식 G를 방문하겠죠. 그리고 오른쪽 자식 H를 방문하는 거예요. 자, 이쪽 집안 다 끝났으니까 마지막으로 오른쪽 자식인 F를 방문하면 전이순회법으로 이 트리의 운행은 끝난 거죠. 자, 여러분들 1번 문제에 가장 먼저 탐색이 되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트리를 다 운행했을 때 결과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A, B, D, C, E, G, H, F라는 거 여러분들 연습장에다가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2번 인터페이스 보안을 위해 네트워크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솔루션과 거리가 먼 것은 1, 2회 통합에서 나왔던 문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나온 거죠. 예전 정보처리 기사 시험에서도 이 문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자주 출제가 됐어요. 그렇다는 거는 여러분들 이 문제 꼭 외워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필기에서 뿐만 아니라 실기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류, 보안 솔루션 종류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근데 인터페이스래요. 인터페이스 말이 어려운 거지 어려운 거 아니죠. 자, A라는 시스템이 있고 B라는 시스템이 있으면 이 두 시스템이 대화하는 게 바로 인터페이스다. 여기를 CGV라고 하고 여기를 CJ 원포인트라고 했을 때 나 영화 봤으니까 포인트 쌓아줘. 500포인트 쌓아줘. 라고 요청을 하면 B라는 CJ 원포인트 시스템에서는 쌌어. 라고 응답을 주는 게 바로 인터페이스다. 자, 인터페이스의 개념 어렵지 않죠? 근데 문제에서는 네트워크 영역이래요. 네트워크 영역이라는 거는 A와 B 사이의 통신 선로를 말하겠죠. 이 사이에 적용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은 IP 시큐리티, SSL, SHTTP가 있다.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아닌 것은 SMTP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SMTP예요. SMTP는 메일 프로토콜이에요. 자, 그럼 인터페이스 보안을 위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네트워크 보안,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보안 그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돼요.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네트워크 영역에서는 송수신간 두 시스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스니핑, 난 널 지켜보고 있다. 스니핑 등 데이터 탈취 및 변조 위협 방지를 위해 네트워크 트래픽, 왔다 갔다 하는 그 데이터들을 암호화해야 된다. 종류에는 IP 시큐리티, SSL, SHTTP가 있다. 요거 필기에서도 나오기 좋은 문제지만 실기에서도 나오기 좋은 문제예요. 여러분들 요 세 가지 종류 꼭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영역, 실제 개발하는 영역에서는 코드상의 보안 취약점을 보완해야 된다. 코드상에 보안 취약점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큐어 코딩을 한다든지 암호화한다든지. 여기서 용어 두 가지만 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XSS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SQL 인젝션이라는 게 있어요. SQL 인젝션. 자, XSS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트 데이터베이스에다 올릴 때 스크립트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쿠키 값이나 이런 것들을 빼낼 때 쓰는 게 XSS라는 그런 공격 기법. 그리고 SQL 인젝션이라고 있는데 SQL 인젝션은 쿼리를 등록하는 거예요. 쿼리를 등록해서 항상 로그인 되도록 뭐 이런 식으로 짜는 게 바로 SQL 인젝션이다. 예전에 제가 처음에 개발할 때만 해도 얘가 다 풀려 있었어요. 그래서 내 맘대로 막 조작을 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 시큐어 코딩을 하기 때문에 애지간하면은 이런 것들은 잘 안 걸려들죠. 오케이? XS라는 게 있고 SQL 인젝션이라는 공격 방법이 있다. 이것만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제품 소프트웨어의 형상관리 역할로 틀린 것은 했어요. 형상관리라는 거는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겠지만 실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용어들을 알아두시는 게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형상관리라는 거 통합구현에서 낼 만한 문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형상관리 문제 매번 출제가 될 거고 형상관리의 개념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형상관리의 종류 그리고 형상관리의 명령어까지 여러분들 모두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형상관리 개념 뭘까요? 자, 이런 형상, 이런 펜이라는 형상
이게 만들어지기 전까지 요 전 버전이 있을 거고 그 전 버전이 있을 거고 최초 버전이 있을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거. 이 형상이 최초의 형상이 이렇게 되기까지의 그 개발 과정 전체를 관리해 주는 게 바로 형상 관리다.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 모든 문서부터 개발 소스까지 모두 다 관리를 해주는 게 형상 관리다. 그리고 이 형상 관리 솔루션은 여러 사람이 협업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개발할 때 어떤 모듈을 나도 수정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도 수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게 전체적으로 형상 관리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형상 관리의 개념을 알았으니까 우리 틀린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형상 관리를 통해 이전 리비전이나 버전에 대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여 배포본 관리에 유용하다. 버전, 이전 버전, 그전 버전, 최초 버전. 이거 하나하나를 보고 리비전이라고 그래요. 자, 이 버전에서 최초 버전으로 한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거에 형상 관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1번은 맞는 거예요. 자, 2번. 불필요한 사용자의 소스 수정을 제한한다. 형상 관리 솔루션, 형상 관리 그 서버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등록해야 돼요. 내 아이디 패스워드, 다른 개발자의 아이디 패스워드, 기획자의 아이디 패스워드. 아무나 들어올 수 없겠죠? 그래서 불필요한 사용자의 소스 수정을 제한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자, 3번. 프로젝트 개발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자, 비용은 계약할 때 최초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형상 관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4번 보도록 할게요. 동일한 프로젝트에 대해 여러 개발자가 동시에 개발이 가능하다. 하나의 모듈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머지하고 그거를 같이 배포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형상관리의 역할이다. 자, 그럼 우리 형상관리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형상관리라는 거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경을 관리하는 활동이다. 모든 변경 활동. 자,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소스 코드만 관리하는 활동이다. 그건 틀린 거예요. 모든 변경, 모든 문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형상관리다. 현업을 진행하는 멤버들의 공유 및 변경 이력을 관리한다. 내가 수정한 거 관리가 되고 다른 사람이 수정한 거 다 관리가 돼요. 뭘로? 리비전으로. 이게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리비전이 하나씩 증가하게 돼요. 소스코드, 각종 설계 문서, 회의록 등의 모든 문서가 형상관리 대상이다. 오케이? 자, 형상관리 도구에는 CSV, SVN, Git이 있다. CSV에서 버전업한 게 SVN이에요. 제가 최초에 개발할 때는 CSV로 개발을 했어요. 그 다음에 SVN은, 요즘에는 SVN을 쓰고 있고, Git은 조금 틀려요. CSV나 SVN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서버가 있고 사람들이 붙어서 각각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지고 붙어서 관리하는 게 CSV나 SVN인데 Git 같은 경우에는 큰 시스템이 있어요. 어떤 큰 시스템이 있고 내 컴퓨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내 컴퓨터에서 관리가 되고 그리고 큰 시스템으로 올리는 거 바로 이게 Git이다. Git은 두 벌로 관리가 된다.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4번.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 도구 활용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했어요. 자, 우리는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 개념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저한테 어떤 고객이 프로그램을 짜달라 요청을 하면 저는 열심히 프로그램을 짜겠죠. 파일이 하나만 나오면 좋은데 여러 파일이 나오게 돼요. A라는 파일, B라는 파일, C라는 파일 이렇게 여러 파일이 나오게 되고 저는 웹 프로그래머다 보니까 이미지 파일, CSS 파일,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파일 여러 파일 많게는 10,000개, 20,000개 얼마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10,000개, 20,000개 되는 파일들을 그 고객한테 자, 저는 다 짰으니까 가져다 쓰세요 라고 하면 한 대 맞겠죠. 저는 그 고객이 설치하기 쉽게 하나로 묶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사게 되면 프로그램을 구매하게 되면 exe 파일 하나 나오잖아요. 걔를 더블 클릭하면 쫙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사용자가 편리하게 하나로 묶는 과정이 필요해요. 바로 그게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이다. 여러분들 개념은 정확하게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의 개념과 그리고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난 시험에서도 나왔고 이번 시험에서도 나왔고 다음 시험에서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는 게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이에요. 자, 그러면은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제품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적합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자,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요만한 프로그램인데 암호 알고리즘을 이만한 알고리즘을 썼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만한 프로그램을 짜면 그에 맞는 요만한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에요. 두 번째, 추가로 다양한 이기종 연동을 고려한다. 내가 만약에 앱을 만들었는데 앱을 만들어서 앱스토어에 올렸는데 얘는 iOS 12, 아이폰 12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안 되겠죠. 갤럭시에서도 써야 되고 샤오미에서도 써야 되고 아이폰 11에서도 써야 되고 다양한 환경을 고려해서 패키징을 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2번도 맞는 말. 3번,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한 복잡성 및 비효율성 문제를 고려한다. 개발자가 개발을 하거나 패키징을 할 때는 무조건 사용자 위주예요.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사용자가 설치하기 쉽도록 그게 개발자의 의무예요.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다. 4번, 내부 컨텐츠에 대한 보안은 고려하지 않는다. 내부에 뭐가 들어있을 줄 알고 그 안에 주민번호가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암호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비밀번호가 들어가 있으면 그것도 당연히 암호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나 상식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보안은 고려해야 된다.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아닌 것은 했으니까 4번의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 개념은 알았으니까 어떤 고려사항들이 있는지 몇 가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반드시 암호화하고 보안을 고려해야 된다. 그 안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 다음 추가로 다양한 이기종 연동을 고려한다. 내가 만든 프로그램은 어떤 환경에서도 돌아가야 돼요. 내가 웹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익스플로러, 웨일, 또 뭐 있을까요? 크롬, 사파리, 이런 데서 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다양한 이기종 환경, 여러 환경에서 돌아가야 된다. 당연한 말이에요.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한 복잡성 및 비효율성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 어떤 거를 하든, 개발을 하든, 아니면 패키징을 하든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해야 된다. 자, 애플리케이션의 종류에 적합한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이만한 프로그램을 짰는데 이만한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배포를 고려한다. 앱 하나 달랑 만들어 놓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은 모든 프로그램은 오류가 발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오류를 받아서 오류를 확인해서 그거를 수정하고 추가적으로 계속 배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배포를 고려해야 된다. 자, 이게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 할 때 고려해야 될 상황이에요. 오케이? 자, 5번. 다음 자료에 대하여 선택 정렬을 이용하여 오름차순 정렬하고자 한다. 3회 전후의 결과로 옳은 것은 맙소사. 정렬 알고리즘까지 문제가 나온 거죠. 그렇다는 건 자료구조 모든 파트를 다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료구조의 양이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들 공부할 범위가 좀 더 늘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여러분들은 정보처리 기사시험 합격의 주인공이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가볍게 저랑 정복을 해보도록 하죠. 자, 선택정렬, 삽입정렬, 버블정렬. 요거는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나온다? n제곱이 나온다. 퀵정렬, 힙정렬, 병합정렬은 n, 로그 2n의 시간 복잡도가 나온다. 기억해 두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선택정렬이래요. 선택정렬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선택을 해요. 어떤 공간을 선택을 해놓고 다음 공간과 비교하고 다음 공간과 비교하고 그 다음 공간과 비교하고 그래서 만약에 오름차순이니까 밑에 있는 값이 작다. 그러면 값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간에 있는 값을 또 다음 공간이랑 비교하는 게 바로 선택정렬이다. 좀 이따 자세히 할 거예요. 자, 그래서 5번 37, 14, 17, 40, 35를 오름차순으로 3회전 시키면은 결과값은 바로 4번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의 정답은 4번. 14, 17, 35, 40, 37. 자, 이렇게 나오는지 우리 그 과정을 세세하고 꼼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데이터가 있을 때 메모리상에 37, 14, 17, 40, 35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값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선택 정렬은 어떻게 한다? 공간을 선택을 한다. 최초의 공간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최초의 공간을 선택을 하고 비교 대상은 다음 공간, 나머지 공간들이겠죠. 자, 요 나머지 공간들이겠죠. 처음에 비교하는 거는 다음 공간이에요. 그래서 14가 바로 비교 대상이 되는 거죠. 14하고 37하고 비교를 해서 오름차순이니까 작은 값을 위로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14가 작으니까 바로 여기가 뒤바뀌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14, 37, 17, 40, 35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공간은 그대로 선택이 돼 있는 거예요. 14. 이 공간, 첫 번째 공간. 그리고 그 다음 공간, 17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대로 있겠죠? 14가 작으니까. 그리고 14를 그대로 두고 그 다음 공간과 비교를 하는 거죠. 그 다음 공간 40이 들어가 있죠? 40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공간에 있는 값, 요걸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대로 두겠죠. 그리고 마지막 14, 요 공간과 마지막 공간 35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대로 있겠죠. 이렇게 1회전이 끝났어요. 하나를 선택해서 마지막까지 돌렸을 때가 1회전. 오케이? 자, 그러면 2회전 들어가도록 할게요. 요 값을 그대로 가지고 2회전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14, 37, 17, 40, 35가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공간을 선택해야 되겠죠. 2회전이니까. 두 번째 공간 여기를 선택하고 뭐랑 비교를 한다? 여기는 이미 정렬 끝났으니까 14가 제일 작으니까 제일 위에 있잖아요. 두 번째 공간을 선택하고 다음 공간인 17과 비교를 하게 된다. 자, 이렇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17이 더 작으니까 값을 바꾸겠죠. 오케이? 언더스탠? 모른다스탠? 언더스탠 하셔야 돼요. 두 번째 공간과 그 다음 공간을 비교해서 값을 바꾼다. 오름차순이니까. 그러면은 14, 17, 37, 40, 35가 될 거예요. 두 번째 공간 그대로 두고 그 다음 공간, 바로 요 공간이 되겠죠. 값을 비교해야 되겠죠. 17과 40 그대로 두겠죠. 오름차순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 공간, 17과 마지막 공간을 비교를 해서 그대로 두겠죠. 오름차순이니까.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끝났으면 2회전이 끝난 거예요. 자, 2회전이 끝났어요. 자, 그럼 이 값들을 가지고 우리 3회전, 마지막 3회전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14, 17, 37, 40, 35가 있으면 두 개 했잖아요. 두 개의 공간의 값을 가장 작은 값으로 올렸죠. 그러니까 세 번째 공간, 바로 37이 있는 이 공간이 되겠네요. 자, 여기를 선택해 놓고 뭐랑 비교를 한다? 그 다음 공간이랑 비교를 한다. 37하고 40. 그대로 있죠? 얘가 더 작은 거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 공간 그대로 두고 그 다음 공간, 이 공간에 있는 값과 비교를 한다. 37과 35. 35가 더 작으니까 두 개를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값은 14, 17, 35, 40, 37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3회전이 끝났어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3회전 후의 결과값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4, 17, 35, 40, 37 이게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다. 자, 여러분들 선택 정렬, 버블 정렬, 그리고 삽입 정렬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정렬 삼총사는 알고리즘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알고리즘, 회전 방법 요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두셔야 돼요. 제가 본강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고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6번. 제어흐름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맥케이브의 사이클로매틱 수는 얼마인가? 자, 순환복잡도를 물어보는 문제죠. 자, 이 문제는 내가 1번 라인부터 100번 라인까지 프로그램을 짰어요. 자, 이 프로그램 얼마나 복잡하느냐? 이 프로그램 안에 if은 몇 번 들어가 있느냐? 그거를 이런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 우리는 복잡도 값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복잡도 뽑아내는 공식은 엣지 마이너스 노드 플러스 2가 돼요. 자, 엣지라는 거는 간선. 자, 요 선들을 말하는 거죠. 셋, 넷, 다섯, 6개. 6 마이너스 노드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4 플러스 2. 6 마이너스 4는 2 플러스 2는 4. 그래서 이 6번의 정답은 4, 2번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6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자, 맥케이브의 사이클로매틱 수. 맥케이브의 순환복잡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제어 흐름, if에 따라서 복잡도를 산정하는 방법이 바로 맥케이브의 순환복잡도다. 계산식 같은 경우에는 엣지 마이너스 노드 플러스 2가 된다. 자, 이게 시험장 가서 과연 생각이 날까요? 나는 분도 많이 계시겠죠. 근데 저는 안 날 것 같아요. 머릿속이 하얘지니까. 그래서 좀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쉽게 구하는 방법은 면의 수 더하기 1을 하면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된다. 아까 있는 그림을 소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이었잖아요. 이 그림에서 면을 한번 구해 볼게요. 면이라는 거는 뚫리지 않은 어떤 공간을 말해요. 그래서 한 면, 두 면, 세 면 나왔죠? 3 플러스 1 해준다. 그럼 값이 4잖아요. 여기서도 4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4가 나오게 돼요. 오케이? 자, 7번.
형상관리 도구의 주요 기능으로 거리가 먼 것은 형상관리의 개념, 형상관리의 종류, 형상관리의 주요 기능까지 여러분들 형상관리의 모든 것을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문제에서 형상관리의 개념을 물어봤으면은 이번에는 기능을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거리가 먼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정교하다. 정교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정교화는 논리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1차 정교화부터 5차 정교화까지 테이블을 잘게 쪼개는 과정이 바로 정교화 과정이다. 형상관리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의 정답은 바로 1번이 나오는 거죠. 체크인, 체크아웃, 커밋 같은 경우에는 형상관리의 주요 기능, 명령어가 맞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형상관리의 기능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형상관리 용어 임포트, 맨 처음 프로젝트 시작 시 저장소에 등록하는 거다. 맨 처음에 최초의 개발자, 내가 메인 개발자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모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통으로 쓰는 모듈들을. 그거를 형상관리 서버에다가 딱 넣어놓는 거. 처음이다. 그리고 넣어놓는 게 바로 임포트 한다 그래요. 처음에 시작하는 게 바로 임포트. 그 다음에 체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나 외에 3명의 개발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형상관리 서버에다가 체크인, 나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100개, 최초에 등록한 사람이 100개의 파일을 등록했다. 그럼 100개를 쫙쫙 내려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체크아웃 한다. 오케이? 그리고 add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발자가 A라는 파일을 추가했어요. 그럼 그 추가된 파일을 형상관리 서버로 올리는 게 바로 add. 그리고 체크인하고 커밋하고 똑같은 말인데 거의 커밋으로 쓰여요. 저는 거의 그 체크인이라는 용어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커밋하고 체크인하고 똑같은 거다. 내가 어떤 파일을 수정했어요. 아까 전에 A라고 올렸으니까 그 A라는 파일을 다른 사람이 수정한 거라. 그럼 그 수정한 파일을 다시 형상관리 서버로 올려주는 게 커밋한다, 체크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업데이트는 내가 올렸잖아요. 한 사람이 올렸으면 나머지 3사람은 그 파일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업데이트라고 그래요. 내가 변경한 파일을 받는 거, 그거를 업데이트. 그리고 디프 같은 경우에는 2개의 파일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 버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버전하고 서버에 올라가 있는 버전하고 2개가 같은지 틀린지 비교하는 게 바로 디프다. 머진 같은 경우에는 충돌이 났으면 내가 A라는 사용자하고 C라는 개발자하고 이렇게 같이 올려버렸어요. 그럼 충돌이 나거든요. 충돌하는 과정을 합치는 거, 그걸 바로 머징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다음 트리의 차수는 트리의 차수라고 그랬어요. 트리의 차수는 이 전체 트리에서 자식을 가장 많이 낳은 게 바로 트리의 차수죠. 자, A는 2명 나왔고 B는 1명, 2명, 3명 나왔고 C는 1명 나왔고 F는 2명 나왔고 자식을 가장 많이 낳은 노드는 B 노드고 자식의 수는 3개죠. 그래서 트리의 차수는 3이 된다. 오케이? C의 차수는 1, B의 차수는 3, F의 차수는 2, 트리의 차수는 3. 오케이? 그래서 8번의 정답은 2번, 3이 되는 거예요. 9번, 알파, 베타 테스트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테스트 단계는 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구현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요구사항 분석을 하고 설계를 하고 마지막으로 코딩, 구현을 하겠죠. 그거에 맞춰서 단위 테스트를 하고 통합 테스트를 하고 시스템 테스트를 하고 인수 테스트를 해요. 그 중에서 그 테스트 4단계 중에서 알파와 베타가 어느 단계에 속해 있느냐. 알파와 베타 테스트는 인수 테스트 단계예요. 인수 테스트는 마지막에 프로그램을 다 만들고 나서 사용자한테 넘길 때 하는 게 바로 인수 테스트다. 자, 알파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하고 개발자가 같은 공간에 모여서 사용자가 테스트를 하면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는 거죠. 이거 에러예요, 이거 에러예요. 이렇게 개발자가 바로바로 수정하는 게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는 베타 테스터들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 명을 모아서 그 사람들이 테스트하는 거. 개발자가 없는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는 게 바로 베타 테스트다. 자, 9번의 정답. 알파 테스트와 베타 테스트는 인수 테스트에 속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V 모델로 구현하는 단계하고 테스트하는 단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요구사항 분석을 하겠죠. 그리고 기능 명세 분석을 해요. 그리고 설계를 하고 마지막으로 개발, 구현을 하겠죠. 개발하는 사람들은 단위 테스트를 수행하게 돼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설계는 통합 테스트, 이 설계하고 맞는지를 보는 거고 그 다음으로 하는 테스트는 시스템 설계, 마지막으로 하는 테스트는 인수 테스트.
요구사항 분석하고 그 인수하는 그 프로그램하고 맞는지 그걸 테스트하는 게 바로 인스 테스트다. 그래서 여기에는 알파 테스트와 베타 테스트가 존재를 하고 있다. 오케이? 자, 요 모델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리고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도 꼭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10번. 다음 중 클린 코드 작성 원칙으로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클린 코드, 뭔가 깨끗한 코드 같죠? 맞아요. 클린 코드라는 거는 복잡하지 않은 누구나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코드를 클린 코드라고 그래요. 자, 개발자 사이에서도 어렵게 짜는 개발자가 있고 쉽게 풀어서 짜는 개발자가 있어요. 어렵게 짜놓으면은 선배한테 한 대 맞아요. 네가 프로그램 다 짤래! 이러면서. 오케이? 그래서 개발자도 다른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파악하기 쉽도록 쉽게 짜야 돼요. 그게 바로 클린 코드다. 클린 코드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1번. 누구든지 쉽게 이해하는 코드다. 맞죠? 누구든지 쉽게 이해하는 코드. 중복이 최대화된 코드다. 여기서 A 더하기 B를 했어요. 그 밑에도 A 더하기 B가 있고 그 다음에도 A 더하기 B가 있고 이런 것들은 함수로 묶어서 깔끔하게 만들어 놓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중복이 최소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바로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3번. 다른 모듈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된다. 내가 어떤 모듈을 수정을 하면은 다른 모듈에 영향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짜면은 클린 코드에 위배된다. 오케이? 그리고 4번. 단순 명료하게 코드를 작성해야 된다. 하나의 한 라인에 한 명령씩만 처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너무 복잡해져요. 다른 사람이 받았을 때 이게 무슨 소스야?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클린 코드 작성 원칙 좀만 더 보도록 할게요. 가독성,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 막 나만 아는 용어, 막 이상한 빵상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독성이 좋아야 되는 거고, 단순성, 한 번에 한 가지만, 한 라인에 한 가지의 처리만 수행해야 된다. 그리고 의존성, 코드의 변경이 다른 부분에 영향이 없게 작성해야 된다. 내가 이 모듈에서 수정을 했으면 다른 모듈에 영향이 있으면 안 돼요. 이 모듈만 수정하면은 다른 모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게끔 의존성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중복성, 중복된 코드를 제거하고 공통된 코드를 하나의 모듈로 만들어서 사용해야 된다. 중복성도 클린 코드의 작성 원칙이고, 그리고 추상화, 마지막으로 추상화. 큰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에서 너는 이런 행동들을 해 라고 정의만 하고 세부 클래스, 하위 클래스에서 그거를 구현하는 거예요. 나중에 정규 과정에서 이거는 추상화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상화는 상세한 내용은 하위 클래스한테 맡기는 거예요. 상위 클래스에서 다 구현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11번. 디지털 저작권 관리, DRM 기술과 거리가 먼 것은? 자, 디지털 저작권 관리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제작사, 어떤 제작사에서 영화를 제작을 하겠죠. 자, 그 제작된 파일을 공급사한테 넘기겠죠. 팔아야 되니까 공급사한테 넘기면 이 공급사는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에서 각각 상영할 수 있도록 파일들을 넘겨주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사용자는 영화표를 사겠죠. 그럼 인증을 받은 거잖아요. 영화표를 가지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게 되는 거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고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중에서 거리가 먼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상식적이에요.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컨텐츠 암호화 및 키 관리다. 당연한 거예요. 처음에 제작사에서 공급사로 넘겼을 때, 그리고 공급사에서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로 파일들을 넘기잖아요. 근데 이게 중간에 유출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암호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컨텐츠에 대해서, 그 영화에 대해서. 그리고 각각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급사에서는 이거 풀어서 보고, CGV에서는 이거 풀어서 보고. 그래서 키 관리가 필요하다. 너무나 상식적이죠? 그래서 1번은 오케이. 두 번째, 컨텐츠 식별체계의 표현이다. 제작사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이 영화는 어떤 영화다. 이 영화는 어떤 영화다. A영화, B영화, C영화, D영화. 이런 컨텐츠에 대한 식별체계의 표현이 필요하다. 오케이. 세 번째, 컨텐츠 오류 감지 및 복구. 컨텐츠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CGV에서 그걸 어떻게 알아? 사용자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영화를 보다가 이게 오류인지 아니면 제작사의 의도된 그런 의도된 선택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건 제작사에서 할 일이지. 그래서 컨텐츠의 오류 감지 및 복구는 DRM 관리 기술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얘가 틀린 거죠.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4번, 라이센스 발급 및 관리를 해주는 거다. 영화표를 끊었잖아요. 라이센스를 발급받았고, 그리고 영화관에 가서 그 영화표를 보여주겠죠. 그 관리하는 기술. 이거는 당연히 필요한 거다. 자, 그러면은 우리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 요소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키 관리, 암호화된 거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암호화하고 키 관리 필요하고, 식별 기술, 이게 어떤 영화인지 식별을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저작권 표현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정책 관리, 이 영화 조조는 얼마,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얼마, 그리고 크랙 방지 같은 경우에는 깨면 안 되겠죠. 영화관 가서 뒷구멍을 이렇게 깨서 영화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랙 방지 필요하고, 인증 필요하겠죠. 이 사용자가 정말로 영화표를 구매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들어왔는지 인증해야 되는 거고, 인터페이스하고 사용 권한까지 모두 DRM 기술 요소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2번. 소프트웨어 제공하기, 소프트웨어의 재개발에 비해 갖는 장점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우리는 소프트웨어 제공학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공학한다니까 뭔가 재사용한다. 이런 느낌이 오죠? 맞아요. 그거예요. 자, 1960년대에 소프트웨어 위기가 찾아왔어요. 위기라는 용어가 쓰였어요. 왜? 하드웨어는 급속도로 발전을 하는데 소프트웨어는 너무나 더디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그 당시에 경영자들이 소프트웨어의 필요성을 별로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몸값이 너무 높았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개발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작았어요. 자, 그런 이유들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위기라는 말이 찾아왔다. 자, 소프트웨어 제공학은 그 위기를, 소프트웨어 위기를 유지보수를 통해서 좀 극복해보자. 이런 개념으로 출발한 게 소프트웨어 제공학이다. 자, 유지보수라는 거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그걸 계속 유지보수 해나갈 거 아니에요. 자, 이거를 다른 프로그램에도 요만큼 가져다 써보고 요거를 바꿔서도 써보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소프트웨어 제공학이다. 자, 그에 비해서 소프트웨어 재개발은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아예 없는 백지 상태에서 다시 처음부터 개발하는 게 바로 소프트웨어의 재개발이다. 자, 여러분들 개발자들 보면은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죠? 탁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이 키보드 하나 달랑 들고 와서 막 개발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듈들 다 전체적인 소스부터 해가지고 각각 모듈들로 다 정리해서 가지고 다니는 게 개발자예요. 게시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게시판 모듈을 가지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조금씩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프트웨어의 제공학이다. 자, 그러면은 그 두 개의 개념을 알았으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위험 부담이 감소한다. 당연한 거죠. 나는 이미 게시판을 만들어 놨어. 이 게시판은 여러 군데에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만드는 것보다는 위험 부담이 훨씬 감소하겠죠. 오케이? 두 번째, 비용이 절감이 된다. 게시판을 하나 만드는데 3일이 걸려요. 3일이 걸린다고 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게시판을 가지고 뭔가 하나 필드만 추가한다. 그건 반나절이면 되거든요. 2.5일이 줄은 거죠. 비용 절감이 당연히 되는 거다. 개발자는 맨먼스 단가로 따지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돈이에요. 비용이 절감이 된다. 세 번째, 시스템 명세에 오류를 억제한다. 만들 때마다 명세서를 만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오류가 억제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 2, 3번은 맞는 말이고 4번, 개발 시간이 증가한다? 아까 전에 비용이 절감이 되면은 개발 시간이 단축이 되는 거잖아요. 개발자는 시간이 돈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개발 시간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4번이다. 4번이 틀린 거예요. 개발 시간이 증가하는 거는 소프트웨어의 재개발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소프트웨어 제공학 조금만 더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소프트웨어 제공학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 위기를 유지보수의 생산성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분석, 재구성, 역공학, 이식, 재사용 등의 방법이 있다. 자, 분석하는 거는 남의 거 소스, 다른 소스를 보면서 요거 필요하겠다, 요건 필요하겠네, 요건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다. 분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구성, 내가 가진 게시판 모듈을 조금만 형태를 변경해가지고 그거를 재구성하는 거. 바로 그게 재구성. 그리고 역공학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짬뽕집을 차릴 거예요. 그럼 짬뽕 맛집을 찾아가서 미원 몇 숟갈, 다시다 몇 숟갈, 짬뽕 다시 몇 숟갈, 요거를 분석하는 게 바로 역공학이다. 그 다음에 이식. 이 컴퓨터에 쓰는 걸, 이 시스템에서 쓰는 걸, 윈도우에서 쓰는 걸, 솔라리스, 리눅스 이런 데도 이식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식성. 마지막으로 재사용.
가능하게 하는 게 소프트웨어 제공학의 방법들이다. 오케이? 자, 13번. 소프트웨어 품질 목표 중 주어진 시간 동안 주어진 기능을 오류 없이 수행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자, 소프트웨어 품질 표준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품질 표준의 종류와 그리고 특징들을 정확하게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자, 이 문제에서는 오류 없이 이 프로그램은 오류가 없다. 오류가 없다는 거는 이 프로그램은 신뢰할 만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바로 신뢰성이 나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직관성은 이런 건 품질 표준에 없고, 사용 용이성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기 편리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배우기 쉬워야 되고, 설치하는 데도 쉬워야 된다. 사용 용이성. 그 이식성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 유닉스나 우분투나 뭐 이런 데로 이식하기 쉬워야 한다. 이게 이식성이죠. 자,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품질 표준 종류와 특징들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소프트웨어 품질 표준 같은 경우에는 종류와 특징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정확성.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줘야 돼요. 이 사람이 만들어 달라는 대로 정확하게. 오케이? 그 다음, 신뢰성. 기능상에 장애가 없어야 된다. 에러 뻑뻑 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효율성.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는데 CPU가 막 100까지 올라가. 그 프로그램 사용 못하겠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무결성.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자료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 내가 100만 원을 은행에 입금시켰는데 나만 써야지. 다른 사람들 막 쓰면 당연히 안 되는 거라. 오케이? 그리고 사용 용이성. 프로그램을 배우는데 요구되는 노력이 최소화돼야 된다. 사용하기 쉬워야 되는 거고 설치하기 쉬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유지보수성. 프로그램의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는 데 요구되는 노력이 필요하다. 프로그램은 무조건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죠. 오류를 찾고 그 오류를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 이식성. 다른 환경으로 이전하는 데 요구되는 노력, 요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사용성. 이 소프트웨어 만들었으면 다른 시스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좀 모듈화 시켜갖고 만드는 게 바로 소프트웨어 품질 표준에 들어가 있다. 자, 요것들 종류와 특징들을 꼭 한 번씩 읽어보고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14번. 소프트웨어 공학의 기본 원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자,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학문은 1960년대 소프트웨어 위기가 찾아왔죠. 왜? 하드웨어는 급속히 발전을 하는데 그에 비해서 소프트웨어는 너무나 더디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용자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하드웨어를 제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가 너무나 더딘 거라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죠. 자,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역사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지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발전 속도가 너무나 더딘 거라. 그래서 만들어진 학문이 소프트웨어 공학. 그 안에 소프트웨어 제공학이 있다. 자,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을 배우는 거, 이 배우는 과정들을 보면은 이 문제는 상식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품질 높은 소프트웨어 상품 개발이다. 당연한 거죠.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품질 높여서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거고. 두 번째, 지속적인 검증이 시행돼야 된다. 이 검증하는 방법들이 소프트웨어 공학에 들어가 있잖아요. 왜? 프로그램은 한번 만들면 오류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그리고 수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얘도 맞는 거다. 세 번째, 결과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유지해야 된다.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명세서를 만들어야 돼요. 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얘도 맞는 거고. 4번, 최대한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된다? 왜? 사람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빨리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품질이 좋은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건설 현장이 있는데 건설 현장에 100명이면 충분할 거를 괜히 1000명, 2000명 투입시키면은 사람만 빠글빠글하고 일이 더 더디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바로 4번이다.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 위기 한번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위기는 컴퓨터 발달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속도가 하드웨어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 사용자 요구사항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이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가 너무나 더디니까 사용자는 너무 답답한 거라. 자, 그러면은 내용들 좀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위기의 내용. 프로젝트 개발 일정과 예산 측정이 되게 어려워요. 프로젝트라는 거는 어떤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어려운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고 예산 측정이 어렵다.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소프트웨어 규모 증가와 복잡도에 따른 개발 비용이 증가되고 프로젝트 관리 기술이 부재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에 대한 훈련이 부족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소프트웨어 위기가 찾아왔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게 바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학문이다. 오케이? 자, 이거는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5번. 인터페이스 구현 시 사용하는 기술 중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것은 해가지고 박스 안을 보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한 비동기 통신 기술이다. 그 기술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XML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은 무엇이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4번 아작스, 아약스, 에이작스 개발자 부르기 나름인데 저는 아작스라고 불러요. 자, 요거 옛날에 되게 신박한 아이템이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뭐 별로 신박하지도 않아요. 자, 자바스크립트. 요 자바스크립트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바스크립트라는 놈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브라우저 사용하시죠? 네이버를 들어가든 구글을 들어가든 에듀온을 들어가든 유튜브를 들어가든 브라우저를 통해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바로 자바스크립트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다. 자, 어떨 때 쓰이냐? 여러분들 로그인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 그리고 로그인 버튼이 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로그인 버튼을 탁 누르면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 아이디만 입력하고 로그인을 누르면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세요. 다 이게 자바스크립트로 구현되는 거다. 또 하나, 여러분들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배너 막 돌아가잖아요. 그것도 다 자바스크립트로 구현되는 거다. 자, 그리고 아작스. 아작스라는 건 또 뭐냐? 여러분들 자주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보게 되면은 게시판에 게시물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이렇게 밑에 페이징이 있어요. 여기서 2번, 2페이지를 딱 누르면 전체 화면이 변경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 에듀온 화면 전체 화면이 변경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부분 게시판 목록만 싹 변경이 돼요. 바로 이게 아작스를 이용한 기술이에요. 요만큼만 XML이 됐든 HTML이 됐든 JSON이 됐든 텍스트가 됐든 이걸로 변경하는 게 아작스다. 자, 아작스를 사용하면 좋은 거는 요만큼만 변경을 하면 되니까 요만큼만 가져오면 되니까 되게 빠르겠죠. 원래는 이만큼을 다 갖고 와야 되는데 요만큼만 가지고 오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비동기 통신 이거 나오면은 아작스 바로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 XML 살펴보도록 할게요. XML하고 JSON. 자, XML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목적을 갖는 마크업 언어예요. HTML도 마크업 언어인데 HTML 같은 경우에는 정형화된 언어고 XML은 특수한 목적이다. 특수한 목적.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게 XML이다. 보면은 직원 XML인 거예요. 직원에 대한. 직원이라는 덩어리가 하나 있고 직원이라는 덩어리가 두 개가 있어요. 그 직원 안에는 직원 번호와 이름을 갖는 거죠. 특수한 목적을 갖는 마크업 언어. 그게 바로 XML이다. XML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여는 태그, 닫는 태그. 그 안에 데이터들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예전에는 XML을 되게 많이 사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XML보다는 JSON이라는 형태를 많이 쓰게 돼요. 딱 봐도 너무 많잖아요. 이 태그 명들이 너무 기니까 좀 줄여서 쓰자. 그래서 JSON이라는 형태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JSON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JSON이라는 거는 키값 쌍으로 이루어진 텍스트를 사용하는 개방형 표준이다. 이게 요즘의 표준이에요. 이게 XML이 아니라. 그래서 자바스크립트하고 비동기 통신할 때 XML도 사용하지만 JSON도 사용해요. 오케이? 비동기 통신, XML을 대체하는 표준 포맷이 된다. 그래서 형태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아까 전에 태그가 되게 복잡했는데 여기에는 직원번호 1, 이름 홍길동, 직원번호 2, 이름 홍길동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쓰는 게 JSON이다. 오케이? 자, 16번. 블랙박스 테스트의 유형으로 틀린 것은 자, 테스트 유형에는 화이트박스 테스트하고 블랙박스 테스트가 존재를 하는데 화이트박스, 하얘니까 뭔가 보이는 것 같은 거라. 블랙박스, 시커머니까 안 보이겠죠? 자, 화이트박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보면서 그 뭔가는 소스코드겠죠. 소스코드를 보면서 개발자가 하는 게 바로 화이트박스 테스트다. 그래서 문장을 검증한다든지 경로를 검증한다든지 조건을 검증한다든지 이런 게 화이트박스 테스트로 하는 거고 그리고 블랙박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안 보면서 뭐를? 소스를 그냥 사용자가 하는 게 블랙박스 테스트다.
그래서 값을 넣어서 제대로 된 값이 출력이 되는지 보는 게 블랙박스 테스트다. 자, 블랙박스 테스트의 유형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경계값 분석. 맞죠? 값을 넣는 거예요. 어떤 값? 경계에 있는 값. 80에서 90 사이다. 그러면은 79, 80, 81. 그리고 89, 90, 91. 이렇게 넣는 게 경계값 분석이죠. 그리고 오류 예측 기법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개발자가 아니면 경험이 많은 테스터가 이쯤 되면 오류가 날 거야. 이쯤에서는 오류가 있을 거야. 얘는 그 생각 안 했을 거야. 이러고 예측하는 게 경험이 많은 사용자가 예측하는 게 오류 예측 기법이다. 동등분할 기법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90 사이다. 그럼 85 정도의 입력값을 넣고 제대로 된 출력값이 나오는지 보는 게 동등분할 기법이다. 그래서 얘 세 개는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이 맞아요. 근데 마지막에 있는 조건검사나 루프검사, 경로검사 이런 것들은 화이트박스 테스트다. 뭐 소스코드를 보면서 하니까. 얘는 소스코드 보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16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블랙박스 테스트 조금만 더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은 소프트웨어의 내부 구조나 작동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동작을 검사한다. 입력값을 가지고 출력값이 제대로 나오는지 검사를 하는 거다. 내가 원하는 기능이 예측한 대로 정상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기법이다. 사용자 관점의 테스트 방법이다. 블랙박스는 사용자, 화이트박스는 개발자. 오케이? 자, 그럼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동등분할 기법, 경계값 분석 기법, 오류 예측 기법, 원인 결과 그래프 기법, 의사결정 테이블 테스팅, 상태 전이 테스팅. 그 중에서 위에 있는 세 개는 각각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동등분할 기법 같은 경우에는 입력값에 초점을 맞춰서 80에서 90 사이다. 그러면 85 정도 놓고 입력값이 제대로 나오는지 보는 거. 그리고 경계값 분석 기법 같은 경우에는 경계에 있는 값들 80에서 90이면은 79, 80, 81 그리고 89, 90, 91 경계에 있는 값을 넣는 게 경계값 분석 기법이다. 오류 예측 기법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사용자, 경험이 많은 테스터, 경험이 많은 개발자가 이쯤 되면 오류일 거야 라고 예측해서 테스트하는 기법이 오류 예측 기법이다. 그래서 블랙박스 테스트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종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17번.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일반적인 제품 품질 요구사항 및 테스트를 위한 국제 표준은 자, 이 문제는 뭐 설명드릴 것도 없고 정답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답은 3번 ISO IEC 12119가 이 문제의 정답이다. 자, 18번. 다음이 설명하는 애플리케이션 통합 테스트 유형은 통합 테스트 유형에는 뭐 상향식도 있고 하향식도 있고 빅뱅 테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 테스트 방법들이 있는데 이 박스에서 설명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깊이 우선 방식 또는 너비 우선 방식이다. 그리고 상위 컴포넌트를 테스트하고 점증적으로 하위 컴포넌트를 테스트한다. 테스트를 어떻게 진행하느냐? 맨 위에 거 먼저 하고 그리고 그 밑에 거 또 그 밑에 것들 이렇게 테스트하는 방법인 거죠. 오케이?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 세 번째. 하위 컴포넌트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바로 이게 완료되지 않았을 때 스톱을 사용하기로 한다. 스톱은 임시 모듈인 거죠. 값만 던져주는. 얘가 아직 개발이 안 됐으니까 너는 그냥 트루 값만 넘겨줘. 너는 폴스 값만 넘겨줘. 이렇게 하는 게 스톱이다. 스톱은 하향식. 오케이? 스톱은 하향식에서 쓰는 거예요. 상향식에서는 드라이버. 요것만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바로 하향식 테스트다. 상향식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회귀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수정한 다음에 다시 돌려서 다시 테스트를 해보는 게 회귀 테스트. 그리고 빅뱅 테스트는 그냥 통합으로 다 테스트를 하는 게 바로 빅뱅 테스트다. 오케이? 자, 19번. 물리 데이터 저장소의 파티션 설계에서 파티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물리 데이터 저장소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든지 성능 향상의 목적이다. 자, 파티션 설계도 성능 향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자, 파티션 설계라는 거. 파티션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회사에서도 이 사람과 나 사이에 파티션이 있잖아요. 그 파티션은 나눈 거죠. 업무 공간을 나눈 거예요. 물리 데이터 저장소를 봤을 때 하나의 큰 테이블이 있어요. 이 테이블 안에는 1억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 그럼 1억 개의 데이터를 찾기가 쉽지가 않겠죠. 뭐 가나다 이런 걸 찾는다. 그럼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티션을 이용해서 1억 개의 테이블을 나눠 놓는 거. 바로 이게 파티션 설계이다. 자, 이렇게 파티션을 설계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닌 거를 골라라.
자, 그럼 우리는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범위 분할이다. 1억 개의 데이터를 뭐 기억인 거는 이 공간, 니은인 거는 이 공간, 디귿인 거는 이 공간 이렇게 나누는 게 범위 분할이다. 그래서 범위 분할은 맞는 거고. 해시 분할 같은 경우에는 1에서 10까지 나오는 해시 함수를 만들어 놓고 10개의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죠. 값을 입력했을 때 5가 나왔다. 그럼 5번 공간에 들어가고 6이 나왔다. 6번 공간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시 함수를 이용하는 해시 분할이 있다. 그리고 범위 분할과 해시 분할을 같이 사용하는 조합 분할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파티션 설계에서 사용하는 유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유닛 설계 같은 경우에는 유닛 분할 같은 경우에는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4번. 19번의 정답은 4번. 4번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은 파티션 좀만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파티션이라는 거는 테이블 또는 인덱스 등을 나누어 둔 단위이다. 왜 나눴을까요? 너무 크니까 요거를 좀 쪼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장점부터 보도록 할게요. 장점은 데이터 액세스 범위를 줄여 성능 향상을 시킨다. 1억 개의 데이터를 찾는 것보다는 100만 개의 데이터를 찾는 게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지겠죠. 파티션별로 데이터가 분산되어 디스크 성능이 향상이 된다. 그리고 파티션별 백업 및 복구 속도가 향상이 된다. 1억 개를 백업하는 것보다는 100만 개를 백업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리고 시스템 장애 시 데이터 손상 정도가 최소화된다. 1억 개 달리는 것보다 100만 개 달리는 게 훨씬 낫겠죠.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하나의 테이블을 세분화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증가한다. 사람이 많이 투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테이블 간 조인에 대한 비용이 증가한다. 조인은 테이블하고 조인은 성능 향상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런 파티션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을 쪼개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조인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증가하게 된다. 오케이? 파티션에 대한 정의, 그리고 장점과 단점, 그리고 종류까지 여러분들 암기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20번. 알고리즘 설계 기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알고리즘 설계하는 기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설계 기법의 종류를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문제는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자, 20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알고리즘 설계 기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분할 정복법, 디바이드 앤 컨커. 분할하고 반씩 버려나가는 게 바로 분할 정복법이다. 그래서 병합 정렬, 이진 탐색이 대표적인 예고. 그리고 동적 계획법, 플로이드 알고리즘이 있다. 그리고 탐욕법, 다이스트라 알고리즘. 그리고 백트래킹, 깊이 우선 탐색 알고리즘이다. 맨 끝까지 내려갔을 때 다시 돌아오는 게 바로 백트래킹.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사해법. 값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값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최적해에 가까운 근사해를 구하는 게 바로 근사해법 알고리즘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종류 알고리즘 설계 기법은 여러분들 꼭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걸로 2020년 3회 소프트웨어 개발 파트 기출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설명한 20문제는 앞으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꼼꼼히 하나하나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